저는 올해 82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몸의 왼쪽은 이제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졸중이 오고 반신마비가 찾아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요양비가 280만 원이니 앞으로 석 달이면 바닥날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돈이 떨어져 가니 연락도 끊겼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8살에 남편과 함께 시장에 첨가물 가게를 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으니까요. 1960년대 말 우리 부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 둘을 얻고 이웃집 청소를 해주며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다 시장 한켠에 작은 좌판을 펼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몇 개, 배 몇 개를 놓고 팔았지만 점차 단골이 생기고 가게도 커졌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밤 10시까지 장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딱 한 번 폐렴으로 일주일 누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대신 가게를 봤지만 물건을 제대로 못 사와서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열이 40도가 넘어도 약만 먹고 일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얼어서 피가 나도 장갑 끼고 일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과일을 고를 때 직접 만져봐야 하니까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과일이 상하지 않게 부채질하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루 장사가 잘 되면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특별히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중학교 때 반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다른 엄마들이 과일 장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외를 많이 시키냐고 물으면 내 새끼 공부시키는데 무슨 아까움이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도 많았어요. 남편과 저는 김치와 밥만 먹고 자식들에게는 고기와 생선을 사주었으니까요. 딸아이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비싼 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 물건을 더 많이 떼어왔어요. 가끔 딸아이 피아노 발표회에 가면 다른 부모님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는데 저는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입고 가서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딸이 연주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1980년대 후반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 제법 소문난 첨가물 가게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저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단골 손님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울었어요. 여보, 우리 고생 이제 헛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 나중에 좋은 직장 얻으면 우리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기숙사비, 용돈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부모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 딸이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모두 썼어요. 신랑 측에서 아파트를 준비한다고 해서 가구와 살림살이를 모두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지만 그때는 딸이 시댁에서 못살게 구박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주었어요. 아들은 3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많이 부담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 1억 원을 보태주었어요.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행복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2005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65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을 그만두면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2018년 제가 7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였기에 권리금도 꽤 받았어요.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이 2억 원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총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노인대학에서 그림도 배우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었어요. 아들, 딸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어머니 돈 잘 관리하고 계시죠? 사기 같은 거 당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걱정 마, 너희 고생시키지 않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2월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매일 아침 전화하는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119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미 1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2달은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그 비용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의사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을 추천했어요. 그때 처음 요양병원 비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 300만 원 가까이 든다고요? 설마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식사도 혼자 하기 어려웠어요. 아들과 딸이 요양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시설이 좋고 평판이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월 요양비는 280만 원. 장기요양보험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지만 그래도 매월 140만 원 정도는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5억 원이 있으니 30년은 충분히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같은 방에 4명이 생활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은 치매가 심해서 밤에 자주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 분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처음 1년은 아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와 함께 먹었어요. 손주들도 가끔 따라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병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2년 차부터 자식들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고 딸은 직장을 다시 시작해서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것 없으세요? 라는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3년째가 되자 자식들은 명절에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설날이나 추석 당일이 아니라 연휴 중 한 번 잠깐씩. 손주들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라는 말만 남겨놓고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 81살 생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로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말만 듣고 케이크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울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급성기 치료비와 요양병원비로 3년 만에 4억 원 이상을 썼어요. 처음에는 5억 원이었던 자산이 이제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저축이 많이 줄었어. 앞으로 몇 달 안에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 저희도 지금 아이들 교육비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도 이제는 2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딸에게도 사정을 얘기해 봤어요. 딸은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한 달에 140만 원이면 1년에 1680만 원인데.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해서 빚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대책 없이 늙어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지난 추석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하면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만 하고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 집에서 살다가 딸과 사위가 갑자기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고 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해외 이민을 가면서 요양병원에 맡겨놓고 갔다고 해요. 처음 1년은 돈을 붙여주다가 이제는 끊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지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때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시절 추억, 자식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서러움까지.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돈이 완전히 떨어지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부양 의무자 확인서를 받으려고 연락했지만 아들도 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연락 두절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은 거의 다 사라졌고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제 눈물을 감춥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건강했을 때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비싼 옷을 사 입은 적도 없어요. 항상 나중에라고 미루다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았네요. 요양병원에서 만난 황 선생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92세 할아버지인데 매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순옥 씨,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다음 달이면 통장에 남은 돈이 다 나갈 텐데 그 후엔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하지만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제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마음을 접어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끔이라도 얼굴 보여주고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50년 장사해서 모은 돈은 3년 만에 다 사라졌지만 50년 동안의 추억과 자부심은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고 돈은 없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당당했던 그 이순옥입니다. 그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춤을 추듯 떨어져요. 제 인생도 저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요.